148페이지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 경제 수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본 수업을 할 때는 1920년대 식민통치 보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식민통치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1910년대 경제수탈, 20년대 경제수탈 봤는데 영상에서는 10년대 식민통치 경제수탈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20년대 식민통치 경제수탈 한 번에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1910년대 식민통치 방식 볼게요. 우리 1910년에 이제 국권피탈 당해서 1945년까지 해서 이제 일제강점기잖아요. 1910년부터 해서 1919년 여기 이제 3.1운동 일어나는 그 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 19년까지 무단통치, 그리고 1920년부터 해서 29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이제 시기가 구분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무단통치 보고 문화통치 이제 이후의 영상에서 볼게요. 자, 식민통치기구 당시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전에는 국권피탈 당하기 전에는 통감부가 있었잖아. 을사늑역대 이제 설치됐던.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우리가 식민통치를 하는 최고의 기구입니다. 총독 아래, 조선 총독 아래에 총독, 그러니까 총독은 일단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모두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총독 아래 이제 정무총감, 그 다음에 경무총감이 있는 건데 정무총감은 행정, 그 다음에 경무총감은 치안을 담당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총독 아래에 있다는 말은 총독이 행정 업무도 다 담당을 하는 것이고 치안 업무도 다 담당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조선 총독부 말고 이제 중추원이라는 게 있어요. 중추원은 이제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으로서 당시 친일파들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이 중추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개 친일파들이겠지, 그치? 친일파들로 구성된 기구였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은 이제 13개의 도가 있었고 그 아래 이제 부, 군, 면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군면. 그 다음에 여러분 10년대는 이제 무단통치기잖아. 이때는 이제 헌병은 원래 군인이잖아. 근데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네. 무슨 말이야? 자,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을 해요. 그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 업무까지. 경찰이 하는 업무는 치안 같은 거잖아. 근데 행정 업무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세금을 걷는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다 헌병이 담당을 하는 거지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정식적인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고 한국인들을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얘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과서 어디를 볼 거냐면 쭉쭉 넘겨서 152쪽을 볼게요. 152쪽에 보시면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이제 어디냐, 거기 어디죠? 거기 갇힌다거나 경찰서 뭐죠? 경찰서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갇힌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그러니까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거죠.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 다음에 잡아 가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태형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일정한 주거 없이 생업 없이 사방을 배회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당연히 내가 집도 없고 내가 일정한 일도 없어가지고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거 처벌받는 거야. 그 다음에 돌 던지기, 위험한 놀이, 공기총 놀이 이런 거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즉 1910년대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다 규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겼을 때는 정식적인 법의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한다거나 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범죄 즉결례
범죄 직결례. 자, 범죄 직결례라는 거 뭐냐? 직결, 그 자리에서 바로 결판을 낼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여러분 직결 처분권이 있는데, 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거를 범죄 직결례를 하는 것이고, 당시 헌병 경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태형을 부활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태형은 이렇게 사람을 여기 이렇게 눕혀놓고 때리는 거, 볼기짝을 때리는 건데, 우리 원래 가보개혁 때 이게 폐지됐었거든. 그런데 태형을 다시 부활시켜요. 재판 없이 한국인을 붙잡아 태형을 가해했다고 나오지. 조선 태형령. 이거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10년 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시에 교원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군인들처럼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이제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언론, 그러니까 신문사겠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거 다 한대요. 신문 발행 안 돼요.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출판 못 해요. 집회 못 해요. 결사, 뭔가 모임을 결성하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당시 교육은 이제 식민통치 수능시키기 위해서 우민화 교육을 하는 건데, 보통교육,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교육을 하는 거겠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1910년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수탈 한번 볼게요.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를 병합을 하고 나니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를 10년대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령이라는 법령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임시 토지 조사국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지요. 토지 조사 사업은 왜 했는지를 봐야 돼. 이거는 뭐겠어? 당연히 토지를 조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토지가 1학년 별표반에 이만큼의 토지가 누구의 땅인지, 소유자, 면적은 어떠한지 이런 거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의 땅인지 소유자를 분명히 아는 거니까는 토지를 사고팔고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사고팔고 하기가 쉬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보다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올 수 있게, 한국으로 올 수 있게, 쉽게 올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실질적인 목적인데, 표면적인 목적은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네 한국에 있는 토지 조사할 건데 왜 그러냐면, 너네 토지세 공정하게 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근데 실질적인 목적은 세금 걷고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가, 한국의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한 거지.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은 뭐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고를 해야 돼. 신고주의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땅은 내 땅으로 소유권이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미신고 토지,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는 다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로부터 우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중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강씨 집안에서 사용하는 땅이 있을 거야. 이거는 특정 한 명의 소유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토지는 누가 소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는 거야. 당시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전국도의 40% 정도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 토지를 두고 여기 소유권자 따로 있고 실제로 농사 짓는 경작권자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경작권은 예로부터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나, 그리고 나는 별 탈이 없는 이상 우리 아들에게 이 땅에 대한 경작권도 넘겨줄 거야.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은 이 경작권은 부정을 합니다.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경작권이 부정되고 소유권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 땅은 원래 우리 집에서 계속 경작을 해오던 건데 이제 부정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일개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는 거야. 무슨 소장농? 기안부.
기간을 3년이면 3년 이 지주 소유권자와 계약을 맺고 내가 소작을 하는 거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작권이 좀 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작권이 부정이 당하고 소유권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주의 권한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일반 농민들의 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가 여기 조선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분을 제가 따로 이제 보충 수업을 해줬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교과서 보는 건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전에 1908년대 설립이 되는 건데, 당시 이제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가지게 된 땅을 이제 이 조선 총독부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넘겨주게 돼요.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렇게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헐값에 이제 넘겨주려고 했어. 근데 생각보다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척이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은 어떻게 해? 그렇지. 당시 한국인들에게 소작을 주겠지.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받아 먹겠지.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지주, 땅을 많이 가진 지주였다는 거. 이거 패들렛에 이 자료를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본문을 계속 가보면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수탈을 했고, 그 다음에 회사령이라는 걸 공포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 무슨 말이야? 나 너네 한국인들 회사 세우는 거 싫다는 거지. 한국인들의 자본 축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도록 회사령을 공포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한국인들의 회사 설립을 방지하는 거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업활동 지원하는 거 일본인들의, 그 다음에 광업령, 우리나라의 광산 약탈, 이런 식으로 어업령, 광업령, 회사령, 그 다음에 앞에 토지 조사령도 있었고 조선 태양령도 있었지. 이런 무슨 령 나오는 거 1910년대거든요. 자, 토지 조사 사업, 그 다음에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경제를 수탈하게 했다는 거. 여기 사료 보시면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거. 신고주의가 토지 조사 사업의 방법이었다는 것까지. 학습지 보시고, 그 다음에 패들렛 문제도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